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라든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요. 제 사연을 설명하자면 제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었던 상간녀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피눈물로 돌려준 이야기쯤 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충격이 커서 이혼한 지 1년하고도 또 반년이란 시간 동안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네요. 이혼도 제가 원해서 했고 위자료도 받았지만 상처가 아무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죠. 혼자 힘으로 이겨내보려 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은 저를 힘들게 했고 결국 병원의 힘을 빌렸네요. 그리고 몇 달 전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다니던 병원으로 향하던 와중이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손가락질 당할 일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라 그런지 늘 창이 큰 모자와 얼굴을 다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가벼운 눈인사로 접수를 대신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여자가 양손 가득 커피와 간식거리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커피랑 빵 좀 사가지고 왔어요. 드시고들 하세요. 어머, 사모님, 감사합니다. 요즘 사모님 덕에 저희 입이 쉴 새가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려요. 정확히 앞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귓가를 간지리는 높은 음역의 목소리와 특유의 당당한 걸음, 그리고 여전히 진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으니까요. 네, 그건 제가 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만든 사람, 상간녀였죠. 저는 하루하루 배신감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상간녀는 잘 살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잘 차려입은 상간녀를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간호사분들과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던 상간녀는 마지막까지 제가 알던 가식적인 미소를 보이며 병원을 나갔고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데스크로 가 물어보았습니다. 워낙 오래 다니기도 했고 평소에도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간호사분이라 별 의심 없이 선뜻 대답해 주더라고요. 저기, 원장님 결혼하세요? 아까 언뜻 듣기론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네. 곧 결혼 날짜 잡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지만 원장님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딱 봐도 여성스럽고 거기에다 요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끔 도시락도 싸오시는데 3단, 4단 도시락에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싸오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신분 세탁을 얼마나 잘한 것인지 집안도 좋고 엄한 집안 때문에 제대로 연애 한 번 한 적 없는 아주 순수한 여자로 알고 있더군요.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집안이 좋기는커녕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 고아와 다름이 없을 뿐더러 불륜도 연애로 쳐준다면 아주 진한 연애 경험이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한평생을 산다고 해도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 가정을 산산이 조각내고 제 남편을 빼앗아갈 땐 언제고 이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산다고 생각하니 이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이 오가는 사이 제 진료 차례가 되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좀 어떤가요? 늘 같은 인사에 같은 표정이었지만 묘하게 상기되어 있는 원장님을 보는데 모든 사실을 밝혀야만 하겠더라고요. 저에겐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상간녀와 같은 여자에게 속아 인생을 망하는 꼴을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니 말이에요. 원장님, 제가 왜 이혼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처음 상담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 뒤로도 자주 이야기 나눠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방금 그 상간녀를 만났어요.
이 병원에서요. 네? 여기에서요? 어떻게, 혹시 환자로 왔던가요? 아니요. 방금 커피랑 빵 사다 주고 가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사모님이라고 했고요. 그게, 그러면 혹시 미영이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최미영. 그 여자가 제가 그토록 미워한 상간녀예요. 원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곳에서 상간녀를 보곤 워낙 원통해서 이런 꿈까지 다 꾸는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빠르실 테니까 이거부터 좀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을 믿기 싫어도 믿게 되실 거예요. 말을 마친 전 조심스럽게 원장님께 제 휴대전화를 내밀었어요. 그때까지도 외도 증거들이 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으니 상간녀 사진 또한 많았습니다. 말없이 원장님은 사진을 비롯해 대화들을 살펴봤고 다시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말도 안 돼. 상견례 때 미영이 부모님도 다 나오셨는데 그것마저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네, 아마 역할 대행 알바를 쓴 것 같아요. 최미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으로 원장님을 속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모든 걸 다 믿고 사랑했는데. 그 심정, 저도 잘 알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과거를 잊을 순 없겠지만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원장님도 지금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그날 원장님과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이혼한 순간이 다시금 떠오르더군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도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사이가 좋다 나쁘다는 것으로 따지자면 좋은 편이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며 각방을 쓰게 되자 급격하게 사이가 멀어졌죠. 제 딴엔 밤새 우는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내린 결정인데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각방을 원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은 당황스럽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 다시 방 합치자. 유민이도 이제 밤에 안 깨고 잘 자고 무엇보다 방을 따로 쓰니까 당신이랑 멀어진 느낌이라 싫어. 그게 굳이 그래야 할까? 왜? 당신은 방 같이 쓰기 싫어? 싫다기보단 지금이 편하잖아. 내 코 고는 소리에 당신이 깰 일도 없고 나도 당신 신경 안 쓰고 편히 잘 수 있고 말이야. 자다 깨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제 옆에서 자다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그제야 침실로 가던 사람은 대체 어디 갔을까요? 언제는 꼭 내 옆에 자야지 편하고 잠도 잘 온다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랬던 적이 있긴 했지. 그런데 1년 넘게 따로 잤더니 이젠 혼자가 편하네. 당신도 막상 다시 같이 자게 되면 불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잘걸?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각방을 쓰기 전 남편의 코골이로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니 남편의 말이 또 틀린 말 같진 않더군요. 그래서 저흰 계속해서 각방을 쓰기로 했고 그렇게 부부가 아닌 한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쉬는 사이 간단한 청소와 책상 정리를 해주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씻는 사이 간단히 해주곤 했던 일이라 아무 생각도 없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청소기로 바닥에 간단한 먼지를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던 그때였죠.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된 카톡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하트 문구가 무수히 많이 들어간 메시지가 말이에요. 오빠, 깨끗하게 씻고 와. 한눈으로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곧바로 남편의 동태를 살피며 메시지를 읽어보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바로 제가 아끼던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당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운영하던 소품 가게를 맡아서 하던 중이었습니다. 비전도 없는 작은 회사에서 계속 허송 세월을 낭비하는 것보단 제가 출산과 육아를 하는 동안 매출이 좋았던 제 소품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부부 생활에 이득이겠다 싶어 내렸던 결정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가게까지 맡길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 때부터 5년 동안 함께 일한 알바생이 많이 도와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게를 위한 도움보단 아주 다른 도움을 준 듯 하더라고요. 오빠, 어제 늦게 들어가서 피곤하진 않았어? 피곤하긴. 우리 미영이랑 함께 있는데 없던 힘도 생겼지. 미영이랑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오니까 영 힘이 빠지네. 오빠도 참. 사장님은 별말 안 해? 다시 합방하자는 말 같은 거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또 그 말 할까봐 집에 오면 씻고 자는 척하기 바쁘다 바빠. 집에 와서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한 방을 쓰자니. 누구 숨 막혀 죽을 일 있나? 사장님한테 듣기론 오빠가 그렇게 아내 바락이라고 하던데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됐나 몰라? 설마 시간 지나면 나한테 이럴 거 아니지? 에이, 지금 누구랑 누구를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집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도 돈 잘 버는 유세도 안 떨고 하니까 잘 대해준 거고, 미영이 너는 나한테 활력소이자 내 전부인데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하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지켜보도록 할게. 그 마음 언제까지 가나? 하여튼 사장님이 같은 방에서 자자고 해도 절대 같이 자면 안 돼. 나 그거만큼은 절대 싫어. 나도 절대 싫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말고 저녁이나 잘 챙겨 먹어. 내가 준 카드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팍팍 써. 정말? 우리 오빠 최고. 그러면 나 저번부터 사고 싶었던 신발이랑 옷이 있는데 그것도 사도 돼? 그럼 물론이지. 다 사. 미영이가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고 준 카드니까. 어쩐지 매출이 나날이 떨어진다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상간녀에게 측은지심이 들어 꽤 많은 걸 해줬었거든요. 다 돌려받긴 했지만 살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도 빌려줬었고 졸업식에도 부모님을 대신해 꽃다발을 들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무조건 달려가 돕곤 했는데 그 호의가 이런 배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생각도 못했네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힌 상황이었죠. 이혼, 물론 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혼자였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하자고 했을 텐데 저에겐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충격으로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저 빠르게 문자들을 읽던 그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오래된 대화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틀 전 대화였죠.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마음 같아선 같이 있고 싶은데 괜히 트집 잡힐까봐 들여보내준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고맙긴 한데 나도 들어가기 싫었거든.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지만 자칫 잘못해서 가게도 뺏기고 집에서도 쫓겨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그런데 사장님한테서 가게 뺏어올 방법이 있긴 한 거야? 방법이야 만들면 되지. 우선 살살 구슬려 보려고. 요즘 애 때문에 여러모로 정신도 없어서 내가 뭐라고 말해도 다 해줄 분위기야. 세금 신고도 해야 하고 정산도 해야 하고 한데 집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직접 처리를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명의 돌리자고 하려고. 그런다고 사장님이 오빠 뜻대로 해줄까? 괜한 의심만 사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큰 소리 한번 쳐주면 돼. 그 여자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아. 나한테 가게 맡긴 것만 봐도 모르겠어. 거기에다 내 말이라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마. 하긴 사장님이 그런 구석이 없지 않아 있지.
하여튼 챙길 거 챙겨서 이혼이나 제대로 하고 나한테 와. 아, 맞다. 애는 어떻게 할 건데? 혹시 오빠가 키울 건 아니지? 급박하게 글을 읽어내리며 스크롤을 내리는 와중에도 아이 이야기에 잠시 멈칫하게 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아들? 당연히 집사람 보고 키우라고 해야지. 그 혹시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의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아들에 대한 미련이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긴 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재빠르게 다스리고 다시금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다행이다. 난 혹시나 오빠가 키운다고 할까봐 걱정했어. 나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는 애 뭐가 예쁘다고 내가 키우고 싶겠어? 거기에다 미영이 너랑 새 출발도 앞둔 마당에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걱정하지도 마. 응, 오빠 닮은 딸은 내가 꼭 낳아줄게. 알겠지? 그래, 미영이가 낳아줄 나 닮은 딸을 위해서라도 꼭 명의 바꿔서 능력 있는 아빠, 남편 되어야겠네. 그래.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주세요, 예비 남편님. 미리 찍어놓은 퍼즐도 이렇게까지 딱 맞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은 제 뒤통수를 치는 면에선 천생연분이 따로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오로지 제 것을 다 빼앗아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 궁리로 바쁘더군요. 거기에다 아들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되니 이혼 결심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하루는 바빴어요. 남편에겐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야 했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를 친정에다 잠시 맡기고 변호사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제가 바란 건 그까짓 돈이 아닌 바다 끝까지 그 두 연놈을 끌어내리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더군요. 피해자는 저인데도 제가 원하는 복수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과 타협을 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떻게 하니? 이제 나 어떻게 하니? 시모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할 만큼 울고 있었는데 걱정은커녕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시모와의 사이도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시모는 제가 출산을 하고 집에서 육아만 전념하기 시작하자 저를 무작정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덕에 더 많은 돈을 벌며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내 아들이 저렇게 잘났는데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를 기본적으로 깔고 사는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평소에도 사이가 나빴던 시모가 피가 거꾸로 솟은 상황에 연락이 와 온다고 해서 갑자기 걱정이 될 일이 있겠나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신데요? 넌 내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걱정도 안 되니? 말투가 왜 그렇게 차가워? 하여튼 내가 이래서 너하고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거야. 화내고 짜증만 내려고 전화한 거면 그냥 끊고요. 그게 아니야. 나 암이랜다. 위암. 다행히 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니? 있잖아요. 시모가 암이라는 말을 듣는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한 마음과 이건 저에게 기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그러했으니까요. 무슨 수를 써도 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밖에는 달리 없는 상황이었고 위자료 따위만 저에게 주고 이혼하고 난 후 두 사람이 행복해할 모습을 생각하면 피가 솟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에 시모가 똥칠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보다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듯 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너 왜 아무 말이 없니? 내 말 못 들었니? 나 암이라고 암.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암.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 잘난 아들한테 연락하시지.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한테 전화했지. 그리고 내가 아프면 내 아들한테만 연락해야 하니? 당연히 너도 알아야지. 병시중 들 사람은 넌데. 어머님 병시중은 당연히 제가 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건 다 네 탓이잖아.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할 때 네가 빠릿빠릿하게 와서 날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내가 이런 병까진 걸리지 않았을 거다. 그까지 내 보는 게 뭐라고 부모를 내팽겨쳐서 이 사달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제가 왜 통쾌한 마음까지 들었는지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정신 나간 말로 저를 하루가 멀다고 괴롭혔으니 자기 병 자기가 키운 꼴이었기도 했고, 이 더러운 성격으로 앞으론 제가 아닌 상간녀를 괴롭혀줄 테니 제 남은 복수는 시모가 대신 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든 제 말은 듣지도 않을 거잖아요.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끝이야?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라고 남편하고 통화가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전화도 안 받는데 제 전화는 받겠냐고요. 어쩌긴 뭘 어째? 날 데리러 와야지.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겠으니 얼른 나 데리러 오거라. 와서 나 집까지 데려다주고 밥도 차려주고 오늘부터 병간호 해야지. 짐도 챙겨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다 나을 때까지 네 집엔 갈 생각도 하지 말거라. 이혼 준비는 끝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밝힐 최고의 타이밍은 그 순간이 아닌가 싶더군요. 시모가 미쳐 날뛰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바로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뭘 하는지 연락이 되지 않지만 상간녀는 매장에 있을 시간이니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명아, 가게 바빠? 아니요. 지금 바쁠 시간 아니라서 한가해요. 남 사장님도 볼 일 있다고 잠시 나가셨고, 저도 매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매장 문 잠시 닫고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에 급하게 좀 가야 하는데 혼자 가려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미영이 네가 같이 좀 가주라. 병원이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다행히 상간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병원으로 온다고 했고 저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시모는 의자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그 참담한 현실보다 제가 보인 행동에 대한 화가 더 우선인 듯 했죠. 저로서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반가운 반응이긴 했습니다. 시모의 화가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상간녀를 향한 분노가 더 커질 테니까요. 타이밍에 맞춰 상간녀도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화내는 시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너 왜 이제서야 와? 내가 바로 출발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짐은 왜 안 챙겨온 거야? 오늘부터 내 간호해야 한다는 말 못 들었어? 다 듣긴 했는데 제가 굳이 어머님 병간호까지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나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인 네가 내 병시중을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럴 필요가 없긴 왜 없어? 제가 이제 며느리가 아닐 예정이라서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인사해요. 앞으로 아줌마 며느리 될 여자예요. 뭐야? 얘는 내 아들 가게 직원이잖아. 그 부모도 없다던 고아. 정확히는 제 가게 직원이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면서 도움 줬더니 은혜를 갚기는커녕 제 남편이자 아줌마 아들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네요. 그래서 아줌마 아들 얘한테 넘기면서 며느리 자리도 넘겨주려고요. 시모는 무서운 얼굴로 상간녀를 노려봤고 상간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보더군요. 사장님,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내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두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는 것도 진작 다 알고 있었지. 그 남자하고 이 아줌마는 한 세트니까 앞으로 잘 보살펴주면서 살아. 참고로 네 예비 시어머니 위암이라고 하니 병시중도 들어야 할 거야. 네? 제가 왜 그딴 일까지? 싫어요. 저는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오빠랑 살고 싶었을 뿐이지 이런 병든 아줌마까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요. 세상 일이 다 네 뜻대로 되겠어? 참고로 가게 명의도 여전히 네 명의니까 땡전 한 푼 못 버는 남자랑 극성 맞은 시어머니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사랑 타령 실컷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얗게 질린 두 사람을 두고 매장으로 갔어요. 아무래도 남편 놈이 매장에 있을 것 같아 간 것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장에서 남편이 현금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고작해야 1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챙기려 바쁜 남편을 보는데 참 끝까지 찌질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작 그거 챙겨서 새 살림의 보탬이나 되겠어? 여보, 난 그게 아니라 중간 정산 해보는 중이었어.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정산은 무슨? 이야기 다 듣고 그 돈이라도 챙기려고 했던 거 다 아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내 가게에서 나가. 남편은 챙기려던 돈을 내려놓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쫓겨나면 거짓골을 면치 못할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어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애절하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그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신 그딴 짓 하지 않을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흐느끼는 소리만 내며 반성하는 척을 하기 위해 애쓰더군요. 어디서 불쌍한 척 반성하는 척이야? 당신이 그러면 내가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알아? 이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유민이를 생각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잖아. 너 진짜 양심도 없구나. 여자한테 미쳐서 아들도 꼴 보기 싫다고 했던 놈이 이제 와서 뭐? 유민이를 생각하라고? 유민이 생각해서라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아들 이야기는 다신 꺼내지도 마. 알겠어? 그건 당신 말대로 내가 잠시 미쳐서 마음에도 없던 말이 나왔던 것뿐이야. 지금은 정신 차렸고 나한텐 당신이랑 우리 유민이 뿐이라고. 네 인생 동아줄로 나랑 유민이가 필요한 상황인 거 잘 아는데 우린 네 인생 동아줄 따위 되어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경찰 불러 쫓아내기 전에 꺼져. 남편은 경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꽁무니를 빼기 바쁘더군요. 만약 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다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쫓아내려 했던 제 진심을 읽었던 것이었죠. 그 후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가게 일을 하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으니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지저분하게 나와서 생각보다 쉽진 않더군요. 그렇게 소송이 길어지던 어느 날 시모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암까지 걸린 사람이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로 들어오는데 그 놀라운 광경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보여주기식으로 상간녀를 잡고 흔들던 시모는 저를 향해 또 명령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이랑 내 아들 헤어지게 만들 터이니 넌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정신 차려요. 그 집 며느리 자리 싫어서 소송 시작한 게 언젠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에요. 뭐야?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딴 짓까지 하고 있는데 넌 고작 나한테 한다는 말이 그것뿐인 게야? 누가 그딴 짓이나 하라고 시켰어요? 내가 그 집안에 바라는 건 신속한 이혼뿐인데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요? 엄한 곳에 힘쓸 시간 있으면 그 힘으로 아들이나 설득하세요. 지저분하게 시간 끌지 말고 이혼이나 해주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예상과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제 언행에 많이 당황한 듯 꽉 잡고 있던 상간녀를 놓고 다가오더군요.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이혼하겠다 이 뜻이야? 네,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일단 헛수고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네가 이혼하면 내 병시중이랑 내 병원비는 어떻게 하라고? 돈 나올 구멍은 너뿐인데 네가 이혼하면 난 어쩌라고?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가 막히기도 했죠. 그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줌마 아들이 부인도 자식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미쳐서 하는 이혼인데 내가 아줌마 사정까지 살펴야겠어요? 양심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하여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까. 이 인연이 아무리 내 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인 게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세요. 이혼할 며느리한테 찾아와서 병원비, 병수발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집을 팔든 아들을 팔든 알아서 하고 다신 여기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모는 입을 쩍 벌리고 저를 보고 있었고 우선 충격을 받은 시모부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상간녀였죠. 제가 끌어내려 다가가자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이 제게 어떤 분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감히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그냥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왜? 언제는 내가 이혼만 하면 네 오빠 닮은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며. 그건 그땐 상황이 이렇게 될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저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빠 욕심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젠 상황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지금 사장님한테 이혼당하면 가진 거라곤 병든 엄마밖에 없는 남자. 저도 싫어요. 상가녀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더군요. 가게를 가지지 못한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극성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상간녀를 더 극한으로 몰아세운 듯했죠. 상간녀는 모든 상황이 치가 떨린다는 듯 저에게 짐덩어리들을 떠넘기려 애쓰고 있더군요. 너도 싫은데 나라고 좋겠니? 나도 가진 거라곤 늙고 아픈 엄마뿐인 남자 싫어. 그런 남자가 날 배신했으니 너보단 내가 더 싫지 않겠어? 그래도 사장님하고 오빠 사이엔 애가 있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제발 오빠하고 다시 잘 살아주세요. 너 정말 인생이 불쌍해서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야,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아들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지금 당장 그 비루한 인생 더 비루하게 만들어줘? 같이 구정물에 뒹굴어 봐야 정신 차릴 거야? 이윽고 제 입에선 험한 말들이 줄지어 나왔고 상간녀는 그제야 겁이란 걸 조금은 먹은 듯 했어요. 미세하게 목소리가 떨려왔으니 말이에요. 사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이나. 이제 곧 나라깔 인생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해? 여기서 이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저 아줌마 데리고 꺼져.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기 전에 얼른 가라고. 피를 나눈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이기적인 두 사람은 저에게 쫓겨나 돌아갔고 다신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 후 소송은 제 승소로 끝났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신 없는 끝사랑이라 자부하던 두 사람의 결말은 뻔했죠. 전 남편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된 것도 모자라 병든 노모를 모셔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상간녀는 거지가 된 이혼남과 함께 살 생각도 극성 시모의 병시중도 들 생각이 없었는지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식이 끊긴 상간녀를 다시 만난 곳이 상간녀 때문에 다니게 된 정신병원이었으니 얼마나 놀라고도 반가웠겠어요. 그것도 신분 세탁 제대로 해 신분 상승을 앞둔 시점에서 말이에요. 상간녀에게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냥 파혼을 알리는 건 저도 저지만 원장님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줘,
이대로 그냥 파혼만 하고 끝낼 순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복수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더러운 몸에 손대기 싫어서 뺨 한 대 못 올린 게 한이 됐었거든요. 이참에 그때 못한 복수 좀 하려고요. 여전히 손은 안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쯤은 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와 원장님은 상간녀가 피눈물 흘릴 복수를 준비했고 대망의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상간녀는 다른 것보다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강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싸다고 유명한 샵을 예약한 상황이었고 저흰 그곳에서 상간녀가 행복함에 젖어 있을 때 모든 걸 밝힐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상간녀는 입이 귀에 걸린 채 드레스를 골라 피팅룸으로 들어갔고 커튼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행복이 흘러넘치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절망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와, 오빠, 이거 정말 예쁘다. 역시 보는 것보단 입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얼른 입고 나갈 테니까 잘 봐줘야 해. 알겠으니까 잘 갖춰 입고 나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알겠어.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나갈 테니까 또다시 반할 준비나 해. 상간녀가 들떠있는 그 순간 저는 원장님의 옆자리에 자리 잡고 앉았고 커튼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커튼이 열리며 상간녀의 모습이 드러났고 저를 한눈에 알아봤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여긴 어떻게... 상간녀는 얼마나 놀란 것인지 말도 끝까지 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상간녀를 똑바로 바라봐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긴,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왔지. 오랜만이다. 꼴을 보아하니 잘 지낸 거는 같네. 결혼 축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축하는 받은 걸로 할 테니 얼른 가주세요. 사장님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간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입을 막고 돌려보내려 애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이미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뭐라고요? 뭘 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오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 하긴, 너랑 나, 그리고 내 전 남편이자 네 전 연인이었던 사람 이야기까지 다 말했지. 세상 참 좁지. 네가 사기쳐서 결혼하는 이 남자, 내가 다니던 병원 원장님이셔. 이런 걸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 사기라뇨. 아니에요. 오빠, 저 여자 말 믿지 마.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믿으면 돼.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병원 오는 여자가 제정신일 리가 없잖아. 상간녀는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보려 했었지만 씨알도 먹힐 리가 없었죠. 도리어 상간녀의 말이 길어질수록 원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고요. 네 덕분에 나 많이 아팠어. 몸도 정신도. 그런데 네 덕분에 앞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 너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보면 몰라? 너 이 결혼 못해. 한마디로 네 계획, 네 인생 다 망했다 이 뜻이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상간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원장님을 바라보며 입을 뗐습니다. 오빠,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저 여자 말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겠지. 상견례에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어? 아니, 내가 알던 네 모습 중에 거짓말이 아닌 모습이 있긴 해? 이름 나이 빼고 거짓말이 아닌 게 있긴 하냐고. 오빠,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다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오빠가 너무 좋은데 나는 조건도 가정사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결혼만 하고 나면 오빠한테 잘 설명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게 사기라는 거야. 그리고 너 하나 때문에 가정 망가진 사람이 있는 건 왜 빼놓는데?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뭐? 집이 엄해서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그래, 멀쩡한 남자는 만난 적이 없었겠지. 유부남 등골에 빨대 꽂고 살았어야 하니 또래 남자가 눈에나 들어왔겠어?
과거를 속였던 건 미안해. 그런데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한 남자는 오빠뿐이었어. 정말이야. 이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너한테 그 어떤 감정도 없고 말이야. 그냥 여기서 그만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오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네가 살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파혼해. 앞으로 병원으로도 찾아오지 마. 찾아오면 그냥 말로 끝내진 않을 거니까 험한 꼴 당하고 싶으면 찾아오든가. 상간녀는 꿈꾸던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꿈도 희망도 사라진 상간녀를 보는데 나락으로 가는 꼴이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싶었네요. 원장님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저도 짐을 챙겨 일어나려는데 상간녀가 말을 걸어왔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세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과거를 끌고 와서 제 인생 망쳐놓으니까 속이 후련하냐고요. 후련? 고작 이까짓 걸로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아? 그리고 난 네 잘못을 바로잡았을 뿐이야. 네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어쨌든 눈 감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힘들게 산 불쌍한 애가 이제야 인생 좀 풀려서 편하게 살려나 보다 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었잖아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내 가정은 너랑 그 새끼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내가 왜? 그딴 짓 하고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더 멍청하구나. 하긴 그렇게 멍청하니 유부남이랑 놀아나다 그 모양 그 꼴이 됐겠지. 내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었다고요. 그 인간이 먼저 힘든 건 없냐, 필요한 건 없냐, 뭐든 다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딨어요? 그딴 말로 다 넘어가면 이 세상에 가정 유지하고 사는 부부가 있었겠어? 그냥 너흰 끼리끼리 잘 붙어먹고 둘 다 나란히 나락으로 간 거야. 그 새끼는 한평생 자기 엄마 뒷바라지나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 살 거고 넌 상간녀 딱지에 파혼녀 딱지까지 붙이고 막장 인생 잘 살아내면 돼.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상간녀는 제 머리채라도 잡을 심상인지 손을 뻗어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움직이기가 힘든 드레스의 구조와 무게를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달려오던 상간녀는 비싼 드레스를 밟고 넘어져 버렸고 드레스는 찢어지며 걸레짝이 되어갔죠. 어머,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얼마짜린데? 신부님, 아니, 손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더 움직이면 수선비가 아니라 드레스 값을 물어내야 할 거라고요. 이거나 내가 전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이리로 와? 내 인생 망쳐놓고 너는 무사할 것 같아? 이리로 오라고! 주변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버둥거리만 안동을 피웠고 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모님 될 생각에 빚까지 잔뜩 내서 혼수 준비를 했을 텐데 거기에다 값비싸기로 유명한 드레스까지 만신창이로 만들어놨으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즐기고 즐겼던 악연이 끝나고 전 오랜만에 잠을 푹 잤어요. 그제야 제 마음속에서의 이혼이 끝이 났던 거죠. 전 여전히 병원은 다니고 있지만 더는 수면제에 의존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다. 원장님은 한동안 수척해 보였는데 이젠 많이 안정된 상태예요. 저와는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녀 간의 그런 사이가 아닌 비슷한 아픔을 느낀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이에요. 최근에 병원에 갔을 때 늦었지만 고마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오더라고요. 늦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구할 수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런 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몰라도 덕분에 제대로 된 복수했어요. 늘 제 인생 망가뜨린 상간녀가 어디에선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채 행복하게 살 거란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지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걸 보니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시죠?
수면제 처방 안 해드린 지 한참 지났어요. 네, 마음의 문제라고 하더니 그것보단 복수가 최고네요. 이래서 다들 복수 하나 봐요. 농담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달에 봐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은 아들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잘 지내는 중이에요. 친정 옆집으로 이사해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요즘엔 돈보다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고작 5살짜리와 대화가 된다는 것이 기특하면서도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했는데 다들 아빠와 함께 온 모습에 또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그 순간 친정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딸,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따위 놈이 아빠로 계속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우리 유민이한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강인한 엄마와 그런 엄마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 아빠, 그래도 우리 유민이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하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했고 유민이도 이해해 줄 거야. 언제 어디서든 유민이 아빠가 필요한 날엔 내가 우리 딸 아빠 말고 유민이 아빠 해줄 테니까 죄책감은 넣어두고 그 시간에 유민이랑 더 좋은 시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응,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이 아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너도 유민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듯이 말이야. 마음이 든든해지며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아빠의 조언과 위로의 말대로 앞으로는 지나간 날 때문에 울고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허튼 시간을 보내진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과 저를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란 부모님을 생각해서도 하루를 살더라도